최근에 3달 동안 시장이 상승하는 걸 막았던 요인이 뭔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루하고 관심 없게 만들었던, 실망스럽게 만들었던 요인이 뭐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라는 방해물이 향후에 계속 남아있을 건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위협을 줄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은 지금 추가로 더 사도 되는지를 추가로 산다면 뭘 사는지를 결정하려면 그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사실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면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주, 2주, 3주 가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또 다시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정해야 이 시장에 대한 나의 포지션을 정할 수 있다. 지금 시장을 투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하고도 같다라는 거고, 그게 왜 그런 문제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가는 사실상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PPI가 이전 저기까지 높아가고 CPI도 급등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의 PPI가 사실상 글로벌 물가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데, 이 중국의 PPI가 이 고점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높아져 있는 모습이라 실제 발표되는 물가 수치는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걱정할 만큼 사실 물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물가를 올려놓는 요인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요인들을 좀 다르게 결과를 나타내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연준이 조사한 그 부양 체계에 의해서 들어간 보조금들이 보조금이 아니라 그 지원금들이 어떻게 쓰였는가라는 거를 조사해 봤는데, 1차 때에 보면 지금 이 녹색이 소비, 위에가 저축, 그 다음에 맨 진한 게 부채 상환인데, 1차 자금이 2020년 6월에 들어갔을 때도 소비에 사용된 건 29%, 그 다음 2차로 진행된 것도 소비에 사용된 건 25%,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된 것도 24%. 사실은 이 최근에 3월 달에 들어간 지원금은 어떤 기대가 많았냐면, 이전의 지원금들이 저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소비에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한두 주 전에 펜트업, 그리고 리벤지 스펜딩,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던 이유는 그 지원금들이 이제 저축률이 충분하니까 훨씬 더 많이 소비에 사용될 걸로 봤던 거죠. 근데 막상 조사를 했더니 부채 상환과 이 저축이 전혀 줄지 않고 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는 똑같이 낮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원래 물가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소비에 의해서 갑작스런 소비에 의한 물가 상승을 걱정했던 건데, 생각과는 다른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향후에 우리가 물가를 걱정하는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을 때 생각처럼 우리를 위협할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고는 다르게 조사했더니 저축을 많이 하고 부채 상환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폭발적인 소비에 의해서 급등하는 물가가 걱정스럽지 않을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봤더니 저소득층 가계는 사실상 여전히 부채 부담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채 상환에 쓸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긴급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부채를 상환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학력에 따라서 고용이 회복된 정도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소득이나 학력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낮은 쪽의 사람들은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를 할 여지가 극히 낮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원금이 엄청나게 퍼부어지고 그 다음에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용이 인플레이션에 끼친 영향은 거의 뭐 필립스 곡선 이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원금을 쏟아부어서 소비가 망가지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전 세대가 전 연령대나 전 그런 어떤 그 층들이 전부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고용 회복이 차별적이라는 게 좀 문제이고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제롬 파월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용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다. 고용 회복은 좀 오래 걸릴 거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시장 이 고용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맞냐? 더군다나 옐런 같은 사람은 내년도 완전 고용도 될 거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말을 믿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지금 학력이나 그 수입에 의한 그런 고용 회복은 차이가 너무 크다. 예를 들면 이 JP 모건 자료인데 학력에 따라서 실업률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시면 하이스쿨보다 낮은 디그리, 레스 댄이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겠죠. 그렇죠?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겠죠. 그러면 뭐 중학교 졸업 정도 이런 정도 학력인 사람들은 실업률이 여전히 10%라면 컬리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3.8%. 보시면 실업률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고용 회복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애뉴얼 그러니까 연소득으로 봤을 때 연소득이 높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나눠 봤을 때도 당연히 이 학력에 의해서 소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고용이 차별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석 자료들에 보면은 중요한 건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찾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의 비율이 극히 높은데 그쪽이 다 지금처럼 학력에 의한 어떤 낮은 학력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고용 회복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연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은 항상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연준 보고서에서 지금 속속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들어오시거나 그 다음에 뭐 약간 딴 생각하다가 들으셨으면 도대체 그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뭐 고용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가라고 갑자기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금리나 물가가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력,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을 막는 요인들을 우리가 계산해 보고 있는 거죠. 지나간 시간 동안에는, 지나간 3달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금리 상승을 가져왔고 그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더니 주가는 내려가더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사실적으로, 팩트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할 때 생각해 볼 거리가 있겠죠.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냐. 라는 거고, 그런데 지나간 한 주 사이에는 금리가 과거에 며칠, 한두 달 사이 동안 금리가 많이 올라갈 요인들이 많이 발표가 나는데도 금리가 잠잠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틈을 타고 나스닥이 오르고 기술주들이 회복을 했으니, 만약에 금리가 지금처럼 안정적이만 된다면 나스닥이나 기술주들의 회복도 정상적일 거고 S&P나 다우의 신고가나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냥 가감없이 주식시장에 반영될 수 있겠구나. 실적이랑 경기가.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실적이나 경기가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갔잖아요. 이유가 금리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그랬다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라는 방해물이 향후에 계속 남아있을 건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위협을 줄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은 지금 추가로 더 사도 되는지를 추가로 산다면 뭘 사는지를 결정하려면 요즘 오른 거를 사면 된다면 제일 쉽겠죠. 최근에 오른 거 따라가기만 한다면.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에너지 기업들이 짱짱하게 올라갔었는데 이제 어닝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계속 좋아지지 않는 쪽이라는 거죠. 그럼 곧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 에너지 섹터의 투자는 힘을 잃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걔를 추가적으로 이제 따라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투자 판단을 한다는 건 종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종목보다 저는 계속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이 투자를 할 만한 때인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그걸 판단하려면 최근에 3달 동안 시장이 상승하는 걸 막았던 요인이 뭔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루하고 관심 없게 만들었던, 실망스럽게 만들었던 요인이 뭐냐, 그게 금리라면 그럼 그 금리 요인이 계속될 것이냐, 약화될 것이냐, 강화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시작해서 말씀드린 건 사실은 금리가 이 주식시장을 방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 금리의 이면에는 물가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향후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 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면 연준은 지금까지 기존의 어떤 그 우려감은 물가 지표가 워낙 높게 나오니 앞으로도 이게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위험으로 나타냈는데, 최근 들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높여놓는 요인인 이 전세대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강력하지 않다라는 요인을 알게 됐고,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소비할 아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돈을 줬는데도 그 돈이 소비가 아니라 부채 상환이랑 저축에 써야 될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학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소비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직장을 되찾은 것도 극히 낮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제롬 파월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고용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현상이 사실 뿌리 깊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고용 숫자 90만씩 실제 취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나오고 있지만 그 밑에 취직이 안 된 사람들은 학력이 낮거나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고용이 될 가능성이 낮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회복된 소비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지금 실직인 상태의 사람이 앞으로 1년 뒤에도 실직이라면 그 사람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소비를 못했는데 내년부터 소비를 할 수 있거나 4-5달 뒤부터 취직하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면 지금의 소비가 최고의 소비다. 소비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고용의 어떤 실업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지금 이제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논문 중에서, 보고서 중에서, 그런데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똑같았다. 무슨 얘기냐면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은 이런 차이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좀 전에 한 달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리벤지 스펜딩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펜트업 그 소비가 일어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BEI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요. BEI 지수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갔어. 그 BEI 지수가 어디다 영향을 줬냐면 금리에 영향을 줬다 그랬죠. 제가 지난달에 설명드릴 때 10년물 장기 금리가 1.0에서 1.7까지 올라갔을 때 지금 1.7이 된 10년물 금리를 쪼개봤다 그랬죠. 그걸 쪼개본 사람, 연준 연구원 이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쪼개봤더니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실질 2년짜리 그 정책금리 그거하고 그 다음에 더 중간 부분은 BEI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하고 마지막은 텀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금리 변동성, 그러니까 수급 같은 걸 반영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줘서 금리가 높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은 낮다면 결국 이건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에 텀 프리미엄은 수급을 말해주는데 아까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막 사주게 되면 그러면 이 수급 텀 프리미엄도 더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채가 지금처럼 급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과 일치를 한다면 지금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현실적이지만 과거에도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런 정도의 갭을 두고 달랐더라 라는 거고,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연준은 계속 그 물가채를 눈에 안 보이게 사서 시장에 인플레이션 심리는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식,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경제 자체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 전형적인 국가가 일본이라 그랬죠. 경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미뤄요. 모두가 소비를 미루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정부에서 미국처럼 똑같이 일본도 돈을 풀었어요. 상품권을 다 돌렸거든요. 근데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품권을 깡해갖고 저축을 하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일본의 소비의식.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왜 소비를 안 하냐면 다음 달이 돼도 값이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소비할 의미가 없죠. 누구라도 바보가 아니면 다음 달에 냉장고가 올라가고 다음 달에 차값이 오르면 이달에 먼저 사죠. 이게 물가라는 거고, 이 물가는 사실 안에 뭐냐면 기대 물가예요. 기대 물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실제 물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BEI라는 거를 살려내야만 경기는 자기가 돈을 넣어서 잠깐 북적북적 거리게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에너지가 없으면 살아나질 않아요. 그거 어떻게 경험했어요? 연준은 2009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붓는데 실제로는 살려내지 못했어요. 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실패 사례처럼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철저하게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심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물가채를 막 사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이제 가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정 정책을 쏟아 붐으로 해서 살려는 낸 거죠. 그래서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숫자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향후에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드는 게 연준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왜? 동력이 없으면 조금 가다가 서요. 만약에 조금 가다 서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상태가 중요하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있으면서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 인플레이션.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리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물가가 나타나는데 연준이 금리를 막 올려서 이 물가를 조절해야만 될 정도까지 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이런 장세를 뭐라 그래요?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3달, 그러니까 바이든이 인프라 정책을 내놓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시장은 연준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더 걱정된 거예요. 연준이 자꾸 나와서 제롬 파월이 나와서 약속을 하는데 안 올리겠다.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 인플레이션 용인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다급해져가지고, 그죠? 저희도 애를 길러보면은 처제네 꼬마가 좀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안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싸기 전에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우리 상황이 얘가 화장실 안 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화장실 갈 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싼다고 막 뛰어다녀요. 그런 것처럼 연준이 괜찮다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야 이건 너무 인플레이션이 센데? 그러면서 확 올려버리면 드럼 꼴 보는 건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계속 우려감을 표명했고 그걸 미리 반영해서 금리가 우려감으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연준을 믿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이제 그 연준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방법이 먹히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웬만한 거에는 안 흔들립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빅스 지수라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벌써 7, 8일째 22야. 16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이 연준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연준에 뭘 믿는 거냐? 금리 올리는 거를
충분히 너희들과 소통하고 올릴 거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 올리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시장은 이 안정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사실상은 저희가 믿고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그 투자 텀이 어떻게 되냐면 숏텀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롱텀으로 가게 됩니다. 숏텀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치고 빠지니까 자꾸 올려놓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조금씩 텀을 길게 가져갑니다. 예. 그렇게 텀을 가져가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수익이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이 작게 나타나니까 시장에 대한 우리 불안감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사실 연준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선순환인데 그 선순환에 한 발은 내디딘 듯한 거죠. 지금 시장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연준을 믿고 이제 시작했지만 이런 사실들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하게 쏟아붓는 일들을 하지 않을 거고 그런 믿음이 서로 연결을 주면은 다소 변동성이 나타나는 예를 들면 게임스탑 같은 사태가 났지만 그 다음에 그 아르케고스인가요? 그런 사태가 났지만 이게 전염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되지 않는 건 각각의 믿음이 있을 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어떤 변화들은 저희가 좀 캐치해야 돼. 그래서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캐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저희는 연준을 믿고 그냥 가면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투자 경험도 오래 해왔지만 그런 면에서 항상 그냥 믿고 연준만 바라보고 가지 않고 관전 포인트라는 걸 항상 가져갑니다. 연준이 어떤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어떤 것일까? 그거를 지금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여러분도 참고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바꿀 수 있는 뭔가 대응해야 될 어떤 신호는 뭐냐?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실질적인 진전, 지표의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책 변화, 이 정책은 지금 연준이 발표한 정책이에요. 올리지 않겠다, 완화를 계속하겠다, 인플레이션 용인하겠다. 이 정책의 변화가 와서 금리를 올리겠다,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라는 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표의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이제 기사들에 보면 연준이 계속 안심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해했던 거고 이 사람이 말한 클라리다가 말한 지표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올해 소비자 물가는 2%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시적이다. 예, 일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뒤집어서 지표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하면 반대로 어떤 현상이냐면 2분기 이후에 3분기에도 인플레이션이 2% 이상 계속해서 머무르는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이라는 거를 나타내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도 변화를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요인은 뭐냐? 이 인플레이션 2% 이상 지금으로 봐서는 2분기 인플레이션 4%대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분기에서 3분기 초까지 정도 가서 조절되지 않고 이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3분기를 계속해서 넘어간다면 일시적으로 2021년에 한 분기 내지는 한 분기 반, 두 분기 정도에 멈추지 않고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러면 자기들도 정책 변화를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들이 말한 말을 믿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2분기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건 다 그럴 거다라고 이미 예상하니까 2분기 중에 지금 4월인데 4, 5, 6 중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이번 주 말부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 시작했을 때 2% 이상 3% 가까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시장을 폭락시키지 못할 거예요. 왜? 예상했던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3분기에 가서도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2분기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2분기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되는 기간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시그널을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저 또한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가 한 몇 달 전부터 한 작년도 9월, 10월에 제가
회사 세미나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은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다가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건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향후도 디플레이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선 이런 거죠. 지금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40년간 왜 디플레이션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디플레이션이 주로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유들을 말하기 때문에 얘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세계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화 시대는 저희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 동안 세계화 시대였다라고 보는데 세계화 시대는 당연히 값싼 노동력을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값싸질 수 있으면 물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왜 물가가 높으냐? 노동력의 값이, 인건비가 높습니다. 어느 선진국이든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에 값싼 노동력을 취할 수 있는 세계화라는 구조가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잘 안 나타나요. 두 번째,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쌍만 보여도 중앙은행이 밟았습니다. 무조건. 지금 시장이 연준을 걱정했던 이유도 그래요. 과거의 미국, 그 다음에 연준의 그런 어떤 중앙은행의 스토리를 보면 아까 제가 볼커 의장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중앙은행장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부릅니다. 제 첫 번째 임무가 물가를 관리하는 거라고 그 사람은 손들고 선언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나타나면 이들은 밟는 데 급급했어요. 무조건 밟는 겁니다. 무조건 밟는 제도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미국도 도입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타겟팅 제도의 타겟은 몇 프로죠? 인플레이션 몇 프로? 2%. 미국도 2%고 우리도 2%인데 얼마 전에 미국은 그걸 포기했어요. 뭐로 바꿨죠? AIT로 바꿨어요. 에버리지로 붙였습니다. 2%는 2%인데 2%가 단순하게 예전에는 2%의 2자만 보이면 금리를 무조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게 인플레이션 타겟팅 제도예요. 근데 작년도에 제롬 파월이랑 정부 얘기해서 해놓은 게 뭐예요? 이제는 평균을 보겠다. 지나간 5년 동안 1%였으면 평균을 따지면 앞으로 5년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2%가 단순하게 나타나더라도 안 밟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과거의 중앙은행으로 보면 커다란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세만 보여도 밟아버렸기 때문에 항상 인플레이션 나타날 수가 없었죠. 세 번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긴축 재정이 일반적이었어요. 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판 싸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산에서 자꾸 부채를 끌어들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정책이 조금만 나와도 조금만 써도 난리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정부가 역사상 최대 지금 부채를 지고 있죠. 그죠? 근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려 죽여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 재정을 써서라도 방어를 해야 됐었잖아요.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게 전 세계의 트렌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느 중앙은행이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재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당한, 뭐랄까 좀 아무 저항 없이 써왔던 거죠. 근데 과거는 안 그랬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만 빚이 많아지면 정부 부채 갖고 들고 일어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네 번째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몇십 년간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사람은 아까 저희가 미국의 소비를 다룰 때 저소득층 분들이 왜 소비를 못한다 그랬죠? 부채가 급하단 말이에요. 부채 상환이 급한 사람은 소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디플레이션을 이끌어냅니다. 다섯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기술의 발달이 물가를 못 올라가게 합니다. 아크의 캐시우드는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분야의 물가는 40%씩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계산했더니 40% 물가가 떨어졌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908년에 처음으로 포드 모델 T가 $950였는데 훨씬 더 멋있어지고 기능도 몇 배나 좋아졌는데 얼마요? $270. 이게 물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술이 발달을 해버리면
단가가 뚝 떨어져 버리면서 물가를 40%씩 다운시켜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기술끼리 융합을 해버리면 가격의 그 단가를 뚝 떨어뜨려요. 앞으로 아마 1년이 채 가지 않아 전기차의 배터리 값은 뚝 떨어질 겁니다. 왜? 전 세계가 다 총력전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이 내재화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가 왜 빠졌어요? 걔가 50%로 절감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1년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된 물가는 50%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 기술의 발전이 사실 전체적으로 40년간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한 가장 주범입니다. 어떤 거? 이런 것들이요.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찍어내는 로컬 모터스는 신차 제작비는 1000배가 저렴해지고 제작 기간은 22배가 단축되고 직원은 크기는 560평, 직원은 100명으로 한 대, 매 24시간마다 한 대씩 찍어내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물가 하락.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기술과 기술이 합쳐져서 단가가 떨어지면 물가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지금은 왜 다르다고 보냐?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왜 다르냐? 세계화 시대가 아니니까. 바이든이 반도체의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부작용이 생길까요? 인건비랑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돈을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세계화가 아니니까 싼 인건비를 쓰는 게 아니라 거꾸로 비싼 인건비를 써야 돼요. 물가 올라가겠죠. 반세계화는, 탈세계화는, 공급체인의 변화는, 관세 리스크는 다 물가 요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 당연히 과거하고는 다르죠. 두 번째,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오히려 AIT를 바꾸고 디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본인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걱정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 몰래 물가채를 사서 BEI를 계속 키워왔다고 말씀드렸죠. 역사상 지금 연준의 창고 안에 있는 물가채의 양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연준이 물가채를 이렇게 많이 사서 들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유는 물가 심리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디플레이션 파이터란 얘기입니다. 재정정책, 이거 계속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옐런이 들어와서 뭐라 그랬어요? 액트 빅 액트. 크게 써야 산다. IMF가 뭐라 그랬어요? 크게 써야 산다. 예. 전 세계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앞에를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은 좀 나타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왜? 아까 맨 마지막에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은 차이가 있다라는 게 결과였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고용이 회복된 그런 정도도 숫자로 봤을 때하고는 다르게 정말 고용이 실업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지원금을 넣어줬을 때 돈이 많이 쌓였으니까 소비를 많이 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항상 부채 상환하고 저축하더란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가 작년도 9월, 10월, 11월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블랙스완이라고 봤지만 지금에 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요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만들어놨던 포지션도 저도 변화를 줄 거고 그 다음에 투자도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하지 않는 부분의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가져갈 거라는 거죠. 이런 판단들이 작년도 9월 달에 제가 인플레이션을 예측해서 포지션을 예단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것도 투자일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리스크들을 설정하고 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지만 그 리스크가 그냥 단순하게 리스크에 불과하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포지션을 바꾸고 투자의 강도를 바꿔나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져서 완전 고용에 가까이 가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건데 연준이 과거에 경험했는데 특별히 옐런이라는 사람이 가장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립스 곡선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당시에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들어갔는데 인플레이션이 미안하게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도인지 9월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이 뭘 발표했냐면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고압 경제라는 걸 그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고압 경제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꽤 높을 때까지 버텨보겠다. 이게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예요. 이미 옐런은 그걸 발표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재무장관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완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이제 연준을 믿을 수 있다라고 봤던 건 그런 의미고요.